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수화 발달 심리 5주차 1차 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지발달 이론의 두 번째 비고스키의 사회문화적 인지발달 이론, 정보처리 이론, 그리고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시간이 되면 우리 과제물에 대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고스키의 사회문화적 인지발달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고스키의 이론적 배경은 도구적 관점, 발달적 관점, 역사 문화적 관점으로 이제 나눠지는데요. 도구적 관점은 인지발달을 아동 스스로 그냥 성장하면서 발달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문화적인 도구를 다른 사람과의 관계 맺음으로 발달을 한다는 이론이고요. 또 발달적 관점도 아이들이 발달을 할 때 누군가의 연관성, 즉 사회성에 의한 발달을 한다는 발달적 관점. 그리고 역사 문화적 접근, 사회문화적 인지 발달 말과도 똑같이 사회문화적 발달이 인지 발달이 그냥 똑같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역사나 문화와 또 사회에 따라서 다르게 발달을 한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입니다. 사회문화적 이론은 발달에 있어 사회적 혹은 문화적 역할을 강조하는 이론인데요. 발달이 모든 아동들이 이렇게 똑같이 발달하는 게 아니라 사회와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크게는 우리나라 아이와 미국의 아이가 사회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발달 양상이 다르듯이 같은 한국이라 하더라도 부모라든지 또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그 발달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이론적인 배경입니다. 그래서 비고스키는 아동은 혼자서 발달하기보다 자신이 속한 사회와 문화에서 주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지적 성장을 이룬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동이 스스로 약간 피아제와는 많이 다르죠. 피아제 발달은 아동이 이미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성장을 함에 따라서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면 그거에 대한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그래서 인과관계를 유도하고 이런 식으로 발달을 한다고 피아제는 주장을 했고요. 비고스키는 물론 혼자서도 발달을 하지만 대부분은 주변에 있는 주변인들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제 인지적 성장,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주변에 있는 부모님이라든지 다른 사람이 반응을 하고 그 반응에 따라서 이제 인지적 성장을 이룬다고 주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비고스키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단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잠재적 발달 수준, 근접 발달 영역, 실제적 발달 수준입니다. 그래서 먼저 용어부터 설명을 할게요. 제일 밑에 있는 실제적 발달 수준부터 보면은요.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기술을 학습하거나 터득하는 능력.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인데 그 능력이 그냥 보이는 능력인 거죠. 그러니까 왼쪽에 보시면 어른이 아이의 손을 붙잡고 있는 그림이 보이죠. 그리고 화살표가 있는데요. 실제적 발달 수준은 바로 가장 낮은 발달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고 있을 때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능력은 표현되는 능력, 즉 아이가 행동하는 능력이지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실제적 발달 수준이 아니고 잠재적 발달 수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능한 타인의 도움을 받았을 때 아동이 배울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아동이 가만 놔두면 혼자 있게 되면 실제적 발달 수준만큼만 발달을 하게 되는데 유능한 타인이 도움을 줬을 때는 이제 가장 많이 잠재적 발달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화살표의 맨 위쪽이 되는 거죠. 잠재적 발달 수준. 그리고 이 화살표는 유능한 타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화살표의 길이는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의 잠재적 발달 수준을 높여줄 수 있는 어른이나 주변인의 도움을 받았다면 이 화살표는 훨씬 길어질 것이고요. 아이가 누구의 도움을 조금밖에 못 받았다면 화살표는 훨씬 더 짧아지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근접 발달 영역을 넓혀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화살표의 길이가 근접 발달 영역입니다. 그래서 유능한 사람이 도움을 주면 이 근접 발달 영역이 화살표가 길어지듯이 커질 거고요. 많아질 거고, 반면에 도움을 못 받으면 화살표가 줄어든, 즉 근접 발달 영역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접 발달 영역은 실제적 발달 수준과 잠재적 발달 수준 간의 차이, 아동이 혼자서 성취할 수 있는 수준과 타인의 도움을 받아서 성취할 수 있는 수준 간의 차이, 타인의 도움으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하고 단순한 지능 검사만으로 아동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과 달리 잠재적 능력을 고려해야 된다는 게 바로 비고스키의 이제 이론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인들, 주변인들은 그 아동의 근접 발달 영역을 키워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그 아이가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근접 발달 영역이 커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죠. 근접 영역 발달을 높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발판화입니다. 발판이라는 거 여러분 많이 보셨죠? 옆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건물을 만들 때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철근이나 또는 대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엮어 놓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엮어 놓은 이런 구조물을 딛고 일을 하죠. 딛고 일을 하고 건물이 완성되면 이걸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떼어내 버립니다. 그러니까 임시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동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사고할 때 성인들이 제공하는 임시적인 도움.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구조물들은 임시적인 거죠. 비계라고도 하는데요. 영구적으로 놔두는 게 아니라 건물이 완성되면 다 떼내버려요. 그래서 임시적인 거고요. 그럴 때 이 비계를 설치할 때 모양을 보시면 다르죠. 아무렇게나 그냥 네모나게 설치한다고 해서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가장 필요한 부분에 이 비계, 즉 발판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듯이 아동이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 성인이 아동 수준에 맞는 발판을 제공하고 아동 수준에 맞추어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공사를 할 부분에 정확하게 이 발판을 놔줘야 되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아동을 잘 파악하는 성인일수록 더 좋은 지도자가 되는데요. 이 파악하는 것들은 주로 아동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또 아동이 흥미로워하는 어떤 과제물을 제시하는 사람, 또 아동이 좋아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 또 아동이 주의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좋은 지도자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또 유도된 참여인데요. 아동이 성인이나 또래와 상호작용하며 사회화를 하게 되는 것. 또래와 어른을 관찰하며 가치, 기술, 방식을 배움. 그러니까 스스로 배우는 게 아니라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어른들이 하거나 또래들이 어떤 하는 행동을 보고 그것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나에게 이익이 될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 즉 가치를 따지고 또 그러한 기술, 어떤 도구를 만드는 기술, 사회성 기술, 뭐 이런 것들 기술을 배우고 또 어떤 행동의 양식, 방식 등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된 참여가 어찌 보면 비고스키 이론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피아제 이론과 가장 많이 차이가 나는 거겠죠. 그리고 이런 유도된 참여는 어떤 문화나 국가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성인과 또래는 한국의 성인이나 또래와는 다른 사회화를 하는 거죠. 다른 행동을 하니까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지역 사회, 농촌인 농촌 지역 또는 공업 지역에 따라서 각각의 또 배울 것들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지역이라든지
문화라든지에 따라서 이 유도된 참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내적 언어인데요. 말로 사람을 통제하는 거예요. 사고가 내재화된 언어라고 생각했고 문제 해결과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 데 있어 언어의 역할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우리가 이런 거 있죠. 너무 공부가 하기 싫어. 그런데 일어나지 못하길 때 이렇게 저를 다잡죠. 그래, 우리 공부하자. 지금 공부해야 이따가 2시간 후에 뭐 드라마 볼 수 있어. 이렇게 자기 지시를 하는 그런 말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고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데, 즉 인간이 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문화적 도구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껏 앞에서 말했던 것과 유사한 내용인데요. 문화적 도구 역시 우리의 정신적 능력을 확장하고 언어, 문자, 숫자, 사인, 상징 등 인간이 발명한 다양한 상징 체계가 역시 정신적 능력을 확장시키고, 또 인공물, 인간이 만든 것들, 또 기억 전략 역시 인간들이 많이 만들어내죠. 문화의 가치관과 태도,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인지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비고스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고스키 이론을 보면, 공헌점을 보면은요, 면밀한 아동 관찰, 아동을 실험 대상으로 보지 않았고요. 피아제는 많은 실험을 거쳤죠. 그것과 다른 반면으로 비고스키는 아동을 굉장히 세심하게 관찰한 상태에서 이론을 만들었고요. 또 구성주의적, 그러니까 아동 혼자를 놓고 보는 게 아니라 구성, 주변이 어떻게, 주변 환경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를 함께 관찰하면서 이제 소개했고요. 또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회 문화적 맥락, 그러니까 나라라든지 문화라든지 역사가의 차이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또 그리고 언어, 사람이 언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어가 자기를 통제하고 자기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다는 역할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쪽이 많이 공헌을 했지만, 또 비판은 피아제 같은 경우는 실험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는데요. 비고스키는 이론에 대한 검증이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연령 발달에 따른 변화의 검증과 이를 기술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피아제는 굉장히 연령에 따라서 생후 얼마 정도면 이만큼 이런 걸 따졌는데, 비고스키는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 인지 발달을 언어적 측면에서만 좀 초점을 두고 설명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비계라든지 또 사적 언어 통제라든지 또 문화적 도구라든지 유도된 참여,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언어로서 이루어지는 그런 발달 활동이기 때문에 언어에만 초점을 두고 나머지 부분들은 좀 간과했다는 거. 또 사회적인 면모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다는 이유와 측정 기준의 모호함으로 제한성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언어와 함께 사회적인 면에 너무 집중을 했죠. 그리고 측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누가 얼마만큼 성장을 했는지 그런 것들. 또 효과적 비계의 설정은 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발판도 문화에 따라서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는 방식, 그러니까 아동을 양육하는 방식이 우리나라, 또 미국, 일본, 또 북유럽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아동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보조해주는 그런 부분도 많은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당연히 북유럽이나 미국보다 더 많은 도움을 주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아이들이 발전을 더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발전을 덜 한다라는 어떤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비판을 받고 있고요. 또 일부 학습 과정의 일부, 즉 언어라든지 상호작용에 관련된 부분만을 많이 설명을 했지 전체적인 부분을 설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보처리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처리 이론은 Information Processing Theory라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인지 활동을 컴퓨터처럼 이제 비교를 한 거예요. 컴퓨터와 같이 비교를 한 거죠. 우리의 인지 처리 구조를 이렇게 순서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인지 구조는 어떤 자극이 들어오면 마지막에 장기 기억에 저장이 되고, 그것을 우리가 필요할 때 다시 꺼내는, 회상하는 것들을 이제 하게 된다라는 가정을 두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에 워드를 쳐서 입력을 하면 그것이 처음에는 컴퓨터의 이 화면 쪽에만 저장이 돼 있다가 우리가 마지막에 그 중앙 처리 장치에 저장을 하고,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어떤 키워드를 넣죠. 그 문서의 제목들을 집어넣거나 찾기를 해서 꺼내는 이런 시스템과 우리의 인지 처리 구조가 똑같다라는 이제 그런 전제 조건으로 만든 이론인데요. 첫 번째, 우리는 환경으로부터 자극을 받아요. 시각적 자극, 청각적, 촉각적, 후각적, 미각적 이런 자극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우리가 이런 환경으로부터 받는 자극은 의식적으로 받는 것도 있고 비의식적으로도 받아요. 우리가 뭔 소리를 듣고 싶어 해서 그 소리를 듣는 경우도 있죠. 텔레비전을 보거나 영화를 볼 때는 우리가 듣고 싶을 때 그 소리를 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이 우리 머릿속에, 그러니까 인지구조 속에 일부는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쇠퇴하죠. 우리 머릿속에서 흘러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사라져요. 그리고 그 중에 남는 것들이 감각기억.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 순간적으로 남는 거죠. 우리가 대사를 들으면, 어떤 드라마 대사를 들으면 뭔가 생각이 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주의와 지각, 그쪽에 관심을 갖고 그게 뭐라는 걸 깨닫게 되면 그걸 단기 기억으로 옮겨갑니다. 단기 저장하는 거죠. 작업 기억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감각 저장 정보를 주의 집중하죠. 드라마에서 여자 주인공이 뭐라고 말하면 거기에 주의를 집중하죠. 그래서 그걸 들어요. 그리고 그거를 일시적으로 저장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감각적 기억은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흩어져 없어져 버리지만, 단기 기억은 처음에는 기억을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잊혀지는 망각, 점점 잊혀집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그 대사 너무 멋져, 내가 누구 친구에게 써먹어야 되겠어, 그러면 우리가 시연을 하죠. 애운다는 거죠. 우리가 중얼거리면서 애우거나 뭐 글씨를 써서 애우거나 이런 시연, 애우는 걸 하죠. 그리고 또 그거를 부호로 바꿔요. 전화번호 010-123-4567. 그런데 원래는 010-123-4567 10개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애우기가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부호화로 나누죠. 010-123-4567 3개로 구별을 하죠. 이런 것들 부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장기 기억에 집어넣어요. 장기 기억은 영구적으로 저장되고 잊어버리지만 다시 인출이라는 어떤 작동을 하게 되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단기 기억은 없어지는데 장기 기억은 다시 떠올라요. 그래서 누구? 개똥이 전화번호. 그러면 옛날에 외웠던 010-123-4567 이렇게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장기 기억은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환경으로부터 자극을 시작해서 장기 기억까지 저장되는 것이 바로 정보처리 이론입니다. 정보처리 이론의 구성 요소는 이미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감각기억, 단기기억, 장기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감각기억은 많은 감각 정보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그대로 잔상으로 남는 것. 그러니까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이라는 정보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슬쩍 남아있는 거죠.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는 벌써 내가 깨달았을 때는 없어지고 내 머릿속에만 살짝 남아있죠. 그것들을 단기기억으로 옮기는데요. 단기 기억은 5에서 9조각 정도를 몇 초 동안 유지하는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5개에서
9가지. 원래는 7 플러스 마이너스 2개니까 보통 사람들은 7개를 순간적으로 몇 초 동안 처리할 수 있고요. 능력이 좋은 사람들은 9개, 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5개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가 딱 그 정도예요. 전화번호가 우리가 몇 자리죠? 10자리잖아요. 또는 11자리죠. 하지만 앞에 있는 010을 떼면 8자리예요. 그런데 그 8자리도 우리가 다 8자리 한꺼번에 외운 게 아니라 아까 앞에 했던 것처럼 두 개로 쪼개죠. 1, 2, 3, 4, 5, 6, 7, 8 이렇게 쪼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는 3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말했던 시연 이런 것들이죠. 그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요. 이런 단기 기억 용량은 어렸을 때는 적고 나이가 들면서 증가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지적장애 학생은 단기 기억을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단기 기억에 어려움을 많다 보니까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보내지를 못해요. 단기 기억 용량이 9이 아니라 5 이하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적장애 학생들은 학습 능력이라든지 암기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 습득에 어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장애 학생들은 단기 기억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세요. 장기 기억은 단기 기억에서 넘어온 기억이죠. 그래서 영원히 저장되고요. 기억 용량도 제한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지적장애 학생들도 장기 기억에는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단기 기억이 어렵기 때문에 장기 기억으로 들어오는 기억의 양 자체가 적게 되는 문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정보처리 이론에서 이제 몇 가지 참고적으로 할 단어인데요.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처리 속도는 뇌의 연합 영역에 있는 신경원들의 수초와 과도하게 생성된 불필요한 시냅스의 제거가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함.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신경세포가 단순해지고 이제 숫자는 늘어나지만 단순해진대요. 그러면서 처리 속도가 빨라진다는 그런 이론이고요. 부호화. 주의를 끌거나 중요하다고 판단된 정보를 기억속에 표상하는 과정. 중심화 현상도 부호화 실패로 설명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주의를 끌었던 것들을 머릿속에 저장을 할 때 하나의 부호처럼 그림처럼 연상을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인 경우는 이 옆에 있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대부분 왼쪽이 이렇게 내려갈 거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에 따라서 이런 부호화를 잘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막대기와 또 막대기 사이에 끼워져 있는 것들이 얼마만큼 무거운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비교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호화가 가능하다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죠. 지식. 더 많은 지식을 가질수록 더 잘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영역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부분에 새로운 것들이 나오면 훨씬 기억을 잘하죠. 그래서 바둑 전문가인 아동, 또 바둑이 초보인 대학생 했을 때 바둑과 비슷한 체스판을 하게 되면 바둑의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아이들가 체스판에 대한 기억력도 훨씬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건 일상생활에서 많이 경험을 하죠. 컴퓨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학생은 새로운 컴퓨터 용어가 나온다거나 새로운 컴퓨터의 기술이 나오면 그걸 잘 기억하고 잘 응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은 컴퓨터 용어가 새로 나와도 그걸 기억도 잘 못하고 어떻게 사용할 줄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처럼 많은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 다섯 번째, 과제의 수행을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정신적 조작이다. 동일 연령에서도 또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고, 이런 전략은 최소 전략, 합계 전략, 사실 인출의 전략, 그 다음에 중복 파장 이론도 있는데요. 발달에 따라서 새로운 전략을 발견될 뿐 아니라 기존 전략의 사용도 변화하게 된다.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과제를 수행할 때 예전하고 똑같은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방법을 써요. 그래서 가장 조금만 투입을 해도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최소 전략, 여러 가지를 합계로 같이 쓸 수 있는 합계 전략, 또 기억력을 끄집어낼 수 있는 사실 인출 전략, 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쓰게 된다는 말이고요.
그래서 전략을 보면 이런 거죠. 그림으로 설명을 할게요. 전략이 여기 몇 개가 나왔죠? 책략이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나와 있죠. 그런데 그래프가 달라요. 연령에 따라서. 그래서 가장 연령이 낮은 아이는 책략2를 쓰다가 나이가 먹으면서 점점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책략2가 나오고 다시 책략3이 나오고 책략4가 나오고 책략5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책략을 주로 쓰는 거예요. 공부를 할 때. 그래서 나는 시험을 공부할 때 이렇게 깜지에다가 막 긁으면서 쓰면은 잘 외워지더라. 나는 깜지에 쓰는 건 소용이 없고 입으로 중얼거리면서 말하는 게 잘 외워지더라. 나는 입을 딱 다물고 눈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게 잘 외워지더라. 이런 식으로 자기에게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인 전략을 선택하고 이것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연령에 따라서 그런 인지 전략들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나온 것처럼 가장 어렸을 때는 책략 1, 그 다음에 책략 2, 그 다음에 책략 3과 4를 쓰는데 책략 4를 훨씬 더 많이 쓰고 책략 3은 보조적으로 쓰고 그리고 더 나이를 먹게 되면 책략 5로 넘어간다. 이런 것들이 바로 전략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케이스의 정보 처리 인지 발달 이론인데요. 앞에 부분과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약간 이제 좀 달라서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이 케이스의 정보 처리 이론은 감각 운동적 조작 단계에서 표상적 조작 단계로 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기가 가장 인지 발달 과정에 많이 관여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목표 조직화, 자신이 학습한 걸 이해하고 처음에는 무조건 본 것만 이해를 하는 거죠. 본 것만 학습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새롭게 배운 기술을 다양한 방면에 적용한다. 한 번에 한 영역씩만 적용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물건을 쥐는 기술을 배웠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 쥐는 기술만 내가 생활할 때 쓰는 거죠. 숟가락도 쥐고 그 다음에 공도 쥐고 또 인형도 쥐고 만약에 또 던지는 걸 배웠다면 모든 걸 던지는 거죠. 그러다 좀 더 성장하게 되면 이초점 협응을 하는 거죠. 동시에 두 개의 영역에 초점을 두고 정보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되면 잡고 입으로 가고 또 텔레비전으로 만화를 보면서 엄마가 하는 말을 듣고 또 먹으면서 대답하고 이런 식의 두 가지를 동시에 처리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성장하게 되면 복잡한 협응을 하게 되는 거죠. 동시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텔레비전 보면서 엄마 이야기 들으면서 과자 먹으면서 이렇게 하는 영화 보면서 팝콘 먹으면서 친구하고 이야기하는 이런 식의 것들로 인지 발달 과정이 점점 커져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감각 운동적 조작 단계에서 표상적 조작 단계로 넘어갈 때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표상적 조작 단계는 정보를 머릿속에다가 심상으로 갖추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발달하고 나면 논리적 조작 단계가 되는데요. 감각 정보에 대한 추상적 표상화 기능, 단순한 정보 처리나 문제 해결이 이제 가능한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감각 정보, 우리가 시청 촉구미, 우리가 느끼는 정보를 추상적 표상화, 머릿속에다 있는 그대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정보 처리를 해결하죠. 그리고 이제 형식적 조작 단계가 되면 머릿속에서 그야말로 복잡한 정보 처리를 표상적이 아닌 형식적,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리지 않고도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갖게 된다라는 게 바로 케이스의 정보 처리 인지 발달 이론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단순한 것에서 점점 복잡한 것으로 인지 발달 과정이 가고요. 정보 처리 단계도 어렸을 때는 우리가 직접 느낀 것만 정보 처리를 하다가 나중에는 직접 보지 않고도 이제 머릿속에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정보 처리 이론의 공헌과 한계는 발달의 기제를 밝히려는 시도라든지 인지적 행동에서 나타나는 변이, 인지 발달의 비일관성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이게 적용되는 부분이 되게
좀 어렵고요. 또 마음과 컴퓨터를 비슷하게 연결할 수는 있는데 완벽하게 연결할 수는 없고요. 또 역시 또 문화적, 사회적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뺐죠. 우리나라는 되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애우는 거, 암기적인 거를 많이 중요시 여기는 반면에 서구의 문화는 암기보다는 이해 쪽을 더 많이 중요시 여기죠. 하지만 어떤 게 더 좋은지는 몰라요. 이런 것들을 이제 빼먹었다는 것에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이론은 그냥 읽는 정도로만 넘어갈게요. 뭐 책도 그렇고 아직까지 정립돼 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동의 인지 구조도 진화론적으로 적응해 중요한 정보들에 주목하고 재빨리 학습할 수 있도록 진화되었다. 그러니까 스스로 진화하고 재빨리 학습할 수 있도록 진화됐다고 주장이 되는 건데요. 영역별로 특화된 세상에 대한 인과적 설명의 틀과 이에 대한 실험 및 검증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매우 어린 연령부터 진화적으로 중요한 정보들을 빠르고 쉽게 습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미 태어날 때 발달에 대한 이 싹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미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성장하면서 더 빠르게 습득하고 발달할 수 있다라는 이제 내용입니다. 이론의 특징은 세 번째 줄 특정 영역에서 자신의 이론을 생성하는 적극적인 학습자이고 물리, 심리, 생물학 영역에서 직관적인 초기 이론을 가진다. 그러니까 이미 스스로 할 수 있는 생산적 학습자고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학문의 기본인 물리, 심리, 생물학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고요. 또 그래서 초기 이론들은 과학적 이론 특징을 가져요. 그러니까 그 앞에 것들은 대부분 우리가 보일 수 없는 것들을 뭐 설명을 했다면 뭐 이론은 그걸 설명했다라고 합니다만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죠. 또 영역 특수적이다. 이론이 이렇게 위에 있듯이 어느 정도 뭐 유전적으로 발전을 한다라는 그 정도. 그리고 초기 이론은 수정과 검증을 거친다. 동물과 무생물, 식물을 구별하고 생물의 범주에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이 포함된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처음에 자기가 가졌던 어떤 이론들을 성장하면서 그것이 다른 것들도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수정한다는 거. 처음에는 모든 것들을 동물과 무생물로 했다가 나중에 식물이 있고 다시 또 동물은 털 달린 동물과 그렇지 않은 동물로 분류를 했다가 털 달린 동물은 다시 개와 고양이 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수정과 검증이 나타난다라는 이론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적용하는 이론들에서는 별로 해당된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론은 대부분 피아제 이론과 비고스키 이론 그리고 정보처리 이론에 집중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제물에 대한 것들은 시간이 많이 흘러서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